야, 이 멍청한 저승사자 놈아! 명부를 똑바로 보고 데려갔어야지. 이보시오. 인간이 감히 어디 몸에 손을 대는 것이오. 이거 안 나? 못나. 내 신랑 살려내든가. 아니면 내 놈이 내 남편이 되어 살든가. 뭐라? 나보고 인간의 남편 노릇을 하라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기가 막힌 이야기는 어느 옛 고을의 한 기와집에서 시작됩니다. 흔히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최진사댁. 막내딸 연화아 씨의 팔자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번듯하고 평범한 기와집으로 보일지 몰라도 연화아 씨의 눈에는 그 집이 그야말로 끔찍한 귀신 소굴이나 다름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부엌 아궁이 옆에는 시커먼 수검댕이를 뒤집어 쓴 아귀가 쭈그리고 앉아 채를 주워 먹고 있고, 대들보 위에는 목을 맨 처녀 귀신이 그네를 타듯 대롱거리고 있었지요. 연화아 씨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린 연화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주는 사람보다 차라리 저런 귀신들이 더 가까운 친구였고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박한 세상 인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두고 귀신 들린 년이라느니, 재수 옴붙은 아이라느니 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특히 연화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들어온 새어머니, 계모 박 씨의 구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연화의 등짝을 계모 박 씨가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박 씨는 표독스러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에이구, 이 망할 년! 또 허공 보고 중얼거린다! 내가 너 때문에 소름이 끼쳐서 밤에 잠을 못 자! 내가 아주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썩 꺼지지 못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광에 처박혀 있어라! 계모는 틈만 나면 연화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겨도 연화 탓, 소가 병이 나도 연화 탓이라며 밥 굶기기를 예사로 했지요. 속도 없는 아버지 최진사는 그저 계모 치마폭에 쌓여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최진사와 계모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최진사가 비굴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늙은 김 객주한테 시집을 보내다니? 나이가 환갑이 넘은 노인네가 아니오. 게다가 전처만 셋을 갈아치웠다던데 소문이 아주 흉흉합디다. 그러자 계모 박 씨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영감, 지금 찬밥 더운 밥 하릴 때요. 김객주가 당신 빚 전부 탕감해주고 논열 맞이기까지 얹어준다지 않소. 그리고 전연 데려가겠다는 사내놈이 조선 팔도에 어디 있단 말이오? 귀신 보는 년 치워버리고 빚도 갚으니 이게 바로 꺽 먹고 알 먹고 아니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시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가 입안에 고일 정도로 말이죠. 이제 겨우 20살, 꽃다운 나이에 60이 넘은 늙은이의 네 번째 부인으로, 그것도 빚 대신 팔려가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린 지 이미 오래였으니까요. 그저 차가운 가을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희미한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은 피눈물을 흘리며 연화에게 애원했습니다. 연아야, 내 불쌍한 새끼. 가지 마라. 그 가마 타면 안 된다. 그 집에 가면
내가 죽어. 연화는 허공을 향해 담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사는 게 이미 지옥인데 이보다 더 할까봐요. 차라리 가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는 오랜만에 고소한 기름 냄새와 잔치 국수 냄새가 진동을 했고, 동네 사람들은 공짜 술 한 잔 얻어먹으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안악들은 국수 그릇을 손에 들고 수군대기 바빴습니다. 어머, 저기 신랑 좀 봐.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신부 할아버지 뻘이네 그려. 쉬. 들을라. 돈이 썩어 난다잖아. 그나저나 저 귀신 들린 년 데려가니 최진사 댁은 오늘 아주 경사났네. 경사났어. 알터니가 빠졌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어.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연화 아씨가 대청마루에 섰습니다. 붉은 화롯은 눈이 부시게 화려했지만 연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신랑 김객주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김객주는 음흉하고 걸걸한 목소리로 입맛을 다셨습니다. 소문대로 우리 색시가 아주 곱구먼. 오늘 밤이 아주 기대가 돼. 내 오늘을 위해 산삼을 다려 먹고 왔지. 신랑이 연화의 손을 덥석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닥만 보고 있던 연화의 눈이 갑자기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연화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혼례청 구석 시끌벅적한 하객들 틈바구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도포를 두른 창백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하고 귀신이라기엔 너무나 또렷한 형체였습니다. 그 사내는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는데 갓 아래로 보이는 눈매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무섭다기보다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고한 기품이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검은 사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랑 김객주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걷듯 발자국 소리 하나 없이 말이죠. 연화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자는 이승의 사람이 아니다. 죽음을 부르는 저승사자다.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박수를 치고 사물놀이패는 신명나게 꽹과리를 쳐댔습니다. 검은 도포의 사내가 신랑 김객주의 등 뒤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펼쳐들더니 김객주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직 연화와 죽을 사람에게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자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김판술, 향년 63세, 갈 때가 되었다. 가자. 그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사단이 났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며 연화의 손을 잡으려던 김객주의 눈동자가 획 뒤집힌 것입니다. 입에서 허연 거품을 물더니 고목나무 쓰러지듯 쿵 하고 뒤로 낮아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혼례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고 상을 엎고 난리가 났습니다. 의학사! 사람이 죽었다! 신랑이 죽었어! 아이고, 이게 무슨 경고야? 혼례 날의 초상이라니! 그 난리통 속에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트어막은 채 쓰러진 신랑 옆에 무심하게 서 있는 저승사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승사자가 품에서 꺼낸 명부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잠깐!
김판, 술. 이게 아닌데. 김판, 식. 저승사자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혼례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하, 호호 웃으며 국수 가락을 넘기던 하객들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곱게 차려진 잔치상은 엎어져 클투성이가 되었고 멍석 위에는 거품을 물고 죽은 신랑 김객주의 시신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난리통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독하디독한 계모 박씨였습니다. 박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엎어진 밥상을 뛰어넘더니 다짜고짜 멍하니 서 있는 연화 아씨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년아, 내년이 기어이 일을 냈다. 들어오자마자 서방을 잡아먹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저 빚은 다 어쩔 것이여. 내년이 살을 날려서 멀쩡한 사람을 죽인 게야. 박씨의 표독스러운 고함에 도망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공포에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연화가 귀신을 본다며 수군대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저거 봐. 내 뭐라 했어? 저 집 딸년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니까. 세상에 혼례 치르기도 전에 신랑을 저승으로 보내? 저건 사람 아니여. 구미호여 구미호. 사람들은 연화를 향해 삿대질하고 개 중에는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연화의 붉은 화로 위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머리채가 잡힌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아프다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함에 입술만 꽉 깨물 뿐이었지요. 그때 뒷짐만 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아버지 최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그는 김객주 집안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전현. 아니, 저 불길한 것을 끌어내라. 광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 날이 밝는 대로 멍석마리를 하든 굿을 하든 사단을 낼 테니. 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을 수 없는 비정함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머뭇거리다 연화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연화는 질질 끌려가며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신랑의 시신 옆에서 여전히 명부를 뒤적거리고 있는 그 검은 도포의 산에 저승사자를 말입니다. 저승사자는 난장판이 된 집구석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종이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 놈 실수 때문에 내가 살인자 누명을 썼어. 내 인생을 내가 지옥으로 밀어 넣었어. 광문이 쾅 닫히고 덜그럭거리며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둡고 습한 광 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화는 집단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계모가 아이고 빚잔치하게 생겼네 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광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날이 밝으면 멍석마리를 당해 맞아 죽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 거지가 될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사느니 귀신이 되어 저들에게 복수하는 게 낫겠다. 연화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목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 광 한쪽 구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 이게 왜 여기 적혀 있지? 김판술.
김판식. 아차차, 옆마을 김판식을 데려갔어야 했는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리자 아까 그 저승사자가 벽을 통과해 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있는 줄도 모르는지 명부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저승사자가 한다는 짓이 가관이었습니다. 망했다. 망했어. 이번 달 실적도 간당간당한데 5배송이라니. 넘나대왕님이 알면 바로 지옥불 가마형이다. 이걸 어쩐다. 몰래 덮을까? 아니지. 명부에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덮을 수가 없잖아. 저승사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광 안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옥골선풍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하는 짓은 영판 사고뭉치, 신입 벼슬아치 같았습니다. 연화는 기가 막혀서 죽으려던 것도 잊고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서 기껏 한다는 걱정이 실적이라니요. 연화의 눈동자에서 붉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고 체념은 도끼로 변했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저승으로 튀자. 나중에 심할서를 쓰더라도 일단은 도망가는 게 상책이지. 그가 막 벽을 통과해 사라지려고 발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귀신을 피해 도망만 다니던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귀신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어딜 도망가! 연화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귀신의 몸을 통과했겠지만 연화는 달랐습니다. 타고난 영매 체질에 죽기 살기에 한이 서린 소나귀, 힘은 대단했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저승사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연화가 저승사자의 검은 도포 자락, 정확히는 멱살을 꽉 움켜쥔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자신의 멱살을 잡은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년 저승차사 생활 동안 인간에게, 그것도 산 사람에게 멱살을 잡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 나를 잡은 거냐? 내가 나를 어떻게 만져? 저승사자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화는 은장도를 든 다른 손을 들어 올리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잡았다. 이 엉터리 저승사자 놈아. 내 놈말 다 들었어. 실수. 5배송. 사람 목숨이 내 놈 장부 노름이냐? 이거 안 나? 인간 주제에 감히 저승차사의 몸에 손을 대다니. 명줄이 끊어주고 싶으냐? 저승사자가 위험 있게 호통을 치려 했지만 멱살이 잡힌 채라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사자의 멱살을 더 세게 숨이 막히도록 쥐어들었습니다. 내 명줄? 웃기지 마. 어차피 밖으로 나가면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은 목숨이야. 잘 걸렸다. 내 신랑 김백주 다시 살려내. 살려내서 원래대로 돌려놔. 이보시오, 처자. 이미 명부에 빨간 줄 그어서 저승간 혼백은 못 돌아와. 그건 옥황상제 할애비가 와도 안 되는 거라고. 못 살려? 그럼 너도 죽어. 오늘 너랑 나랑 여기서 같이 죽고 염라대왕한테 가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내 놈이 실수해서 생사람 잡았다고 내가 다 꼰질러 줄 테니까. 연화가 은장도를 사자의 목에 들이대자 저승사자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투명하게 질려버렸습니다. 염라대왕이라는 말에 사시나 못 떨듯 떠는 꼴을 보니 약점이 제대로 잡힌 게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멱살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광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선택해. 내 억울한 팔자 내 놈이 책임지든가. 아니면 나랑 손잡고 지옥불 구경하러 가든가. 당장 대답 안 해.
도끼 품은 연화의 눈빛과 난생 처음 겪는 인간. 여자의 협박 앞에 천하의 저승사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광문을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여기 쥐약 비벼온 밥상이요. 이거 먹이고 조용히 치우시죠. 계모가 보낸 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독이 든 밥상이 들어오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와 저승사자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광문 밖에서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산사람들이 연화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계모가 보낸 하인 돌쇠가 독이 든 밥상을 들고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광 안에서는 생과 사를 건 기막힌 단판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연화 아씨는 저승사자의 멱살을 잡은 손에 핏기가 빠지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연화는 사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선택해. 밖에는 독든 밥상이 기다리고 있어. 내 신랑이 죽어서 과부가 되나, 독 먹고 죽어 귀신이 되나, 난 잃을 게 없다. 하지만 너는 다르지. 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는 순간, 내가 멀쩡한 사람 명주를 끊었다는 걸 온 저승에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야. 감찰반? 지옥불? 내 놈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라며? 이보시오, 처자. 아니, 연화 아씨. 말로 합시다, 말로. 내 사정이 딱해서. 그러니, 제발 그 손 좀 놓고. 시끄러워. 당장 결정해. 내 남편 김객주를 살려내든가, 아니면 연화가 잡은 멱살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 되어 죽은 김객주 대신 내가 내 지아비가 되어서 저 악귀 같은 인간들에게서 나를 지켜 내 한이 풀릴 때까지 넌 꼼짝없이 내 서방님 노릇을 해야 할 거야. 뭐라? 내가? 이 고귀한 저승 차사가 인간의 남편 노릇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저승법도 제2조 항에 인간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아씨, 안에 계시죠? 마님이 마지막 가는? 아니, 저녁상 차려오라고 해서 왔구만요. 문 엽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은장도를 자신의 목이 아닌 저승사자의 갓근에 갖다 대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린다. 셋셀 동안 대답 안 하면 난 혀 깨물고 죽는다. 하나. 알겠소. 알겠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여. 둘. 한다. 내 한다고. 계약 성립. 그러니 제발 그 칼 좀 치우시오. 그 순간 저승사자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품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내 촥 펼쳤습니다. 그러자 광 안에서 기이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도포와 갓을 쓴 창백한 저승사자의 모습이 연기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던 도포는 윤기가 흐르는 비단 선비복으로 창백하다 못해 푸르던 얼굴은 복숭아 빛이 도는 옥골 선풍의 미남자로 그 모습이 어찌나 훤치 않지. 캄캄한 광 안에 촛불 100개를 켠 듯 환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자, 됐소. 이제부터 내 이름은 김선비요. 한양에서 과거 공부하러 내려온 당신의 정인이란 말이오. 연화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틈도 없이 밖에서 자물쇠가 철컥 하고 풀렸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계모 박씨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옆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 방울레가 쌀알을 던지며 점을 치고 있었지요. 혹시라도 연화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 해코지할까봐 미리 부적이라도 붙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보인다. 보여. 그년 보통 기가 아니여. 억울함이 사무쳐서 죽어서도 악기가 될 팔자여. 마님, 오늘 밤 확실히 끝을 봐야 해. 어설프게 살려뒀다간 이 집안 씨가 말라.
아이고, 그래서 내가 돌쇠놈 시켜서 독약을 보냈잖소. 지금쯤 먹고 되졌을 게야. 무당님, 가서 확인 좀 해주시오. 내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 방울레는 혀를 차며 광 쪽으로 향했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광 앞에 돌쇠가 밥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문 가까이 다가간 순간 방울레의 방울이 미친 듯이 울려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운이요? 사자. 아니, 장군신. 으악! 방울레는 광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시퍼런 안광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나자빠졌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무당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저 좁은 광 안에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저승의 신이 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멍청한 돌쇠 눈에는 그저 밥 굶은 아씨만 보일 뿐이었지요. 쳇! 용하다더니 개뿔! 간질이 있나 왜 저래? 에이, 아씨, 얼른 밥이나 드슈.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저승. 아니, 먼 길 가셔야죠. 돌쇠가 광 안으로 들어와 연화 앞에 밥상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흰 쌀밥 위에는 맹독인 비소가 섞여 있어 밥알 색깔이 누르스름했습니다. 연화는 밥상을 노려보았습니다. 뭐해요? 안 드셔. 마님이 아씨 생각해서 특별히 고기 반찬도 넣었구만. 내가 먹여드려. 돌쇠가 억지로 숟가락을 연화의 입에 쑤셔 넣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허공에서 불쑥 튀어나온 하얗고 긴 손이 돌쇠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누구요? 어둠 속에서 비단 부채가 스르르 펼쳐지며 훤칠한 키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처럼 범었고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묵직했습니다. 저승사자, 아니 김선비가 드디어 인간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런 썩을 놈을 보았나?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그 손모가지가 당장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싶은 게로구나. 뭐요? 귀신이여 사람이여? 나는 이 여인의 지압이 되시는 분이다. 내 놈들이 독을 탄 밥으로 죽이려 한 이 여자가 바로 내 부인이란 말이다. 김선비가 부채를 딱 접자 밥상 위의 그릇들이 스스로 벌벌 떨더니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돌쇠는 그 기세에 눌려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고 말았지요. 연화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옆에 선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약속은 지켰소. 밥값은 했으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그리고는 돌쇠를 향해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썩 물러가라. 그리고 가서 전해라. 내 부인을 건드리는 놈은 명부에 이름이 있건 없건 당장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날이 밝았습니다. 최진사댁 안팎은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계모 박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명 돌쇠 시켜서 독든 밥상을 보냈는데 비명은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죽었나 살았나? 계모는 방문을 빼꼼 열고 광 쪽을 염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광문이 활짝 열리더니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멀쩡하게,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꼿꼿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나 세상에, 어제 그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던 저승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웬 훤칠한 키에 귀티가 줄줄 흐르는 선비 하나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나오는 겁니다. 저게 누구요? 연화 아씨 옆에 저 사내는? 와, 인물이 훤하네. 왕족 아냐? 신랑이 죽더니 새 신랑을 데려왔나? 담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계모 박씨와 최진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지요. 너. 내년이 어떻게? 그리고 저놈은 누구냐? 남녀가 유별하거늘 대낮에 손을 잡고. 그러자 김선비가 부채를 촤 펼치며 여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초면에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연화 낭자의 지압이 되는 김선비라 하오. 어제 그 늙은 객주놈은 명줄이 짧아갖고 하늘이 맺어준 진짜 배필이 여기 왔으니 절부터 받으시지요. 김선비는 말릴 새도 없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승사자의 절을 산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명이 깎여 나가거든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네. 으악! 영감 왜 이래요? 이놈이 무슨 짓을 한 거야? 허허, 사위 절이 너무 과분하셨나 보. 장모님도 한번 받으시겠소? 김선비가 계모 쪽으로 몸을 틀자 계모는 히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연화가 계모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 든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씨 부인. 어제 내 밥상에 뭘 넣으셨소? 밥알 색깔이 아주 곱더이다. 누르스름하니? 비소 가루라도 뿌리셨나? 무슨 헛소리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 허허, 증거 좋지요. 그런데 장모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인들이 여기 줄을 섰는데 안 보이시오? 김선비가 부채 끝으로 허공을 툭 치자 대낮인데도 마당에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모 박씨의 눈에만 보이는 기이한 형상들이 땅에서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은 연화의 친어머니, 매 맞아 죽은 식모, 굶어 죽은 전처의 자식들. 박씨가 그동안 악독하게 괴롭혀 죽게 만든 원혼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그녀를 둘러싼 것입니다. 내 밥 내놔. 나 왜 죽였어? 억울해. 추워. 배고파. 으악,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안 그랬어. 잘못했어요. 마을 사람들 눈에는 계모가 허공에 대고 손을 비비며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는 것으로 보였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선비가 이번에는 품에서 두툼한 장부책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저승명부가 아니라 계모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귀신들이 위치를 다 알려줬거든요. 자, 여기 보시오. 관아의 창고지기를 매수해 쌀 빼돌린 장부, 최진사 몰래 땅 문서 위조해서 팔아먹은 기록, 그리고 여기 있네. 김객주한테 연화를 팔아넘기고 받은 뒷돈 내역까지. 뭐야? 땅을 팔아먹어! 아이고, 최진사 등신. 마누라한테 아주 탈탈 털렸구먼. 배를 잡고 뒹굴던 최진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부인이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리고 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여편네가 내 돈, 내 땅! 최진사가 계모의 머리채를 잡고 계모는 최진사의 얼굴을 핥히고 아주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꼴을 보며 연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순간 계모 박씨의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마당이 아닌 염라대왕의 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김선비가 보여주는 끔찍한 환각, 일명 생지옥 체험이었습니다. 죄인 박 씨는 들어라. 내 죄가 하늘을 찌르니 혀를 뽑고 가죽을 벗겨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질 것이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연아 씨! 아니,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제발 이 귀신들 좀 치워주세요. 계모는 연화의 발목을 잡고 싹싹 빌다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바지에 축축한 지도를 그리면서 말이죠. 때마침 김선비가 미리 귀신들을 시켜 투서를 넣은 덕분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절한 계모와 넋이 나간 최진사는 포승줄에 줄줄이 역겨게 끌려가듯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욕을 퍼부었지요. 에라이, 인간 말종들아, 천벌을 받은겨! 연화는 끌려가는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끊어내야 할 악연일 뿐이었으니까요. 마당에는 이제 연화와 김선비 둘만 남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김선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뭘 말이오.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 그리고 저승사자 체면이 있지. 부인이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야 있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멱살을 잡고 칼을 겨누던 사이였지만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는 묘한 정이 싹 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핏빛으로 물들더니 마른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콱광 하고 떨어졌습니다. 김선비의 몸이 찌릿하게 흔들리더니 그의 다리부터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생긴 선비의 얼굴이 순간순간 창백한 저승사자의 본 모습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서방님, 왜 이러시오? 어디 아픈 것이오? 김선비는 하늘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저승 감찰반의 호출이었습니다. 인간사에 너무 깊이 개입한 죄, 명부를 어지럽힌 죄를 묻기 위해 저승 차사들이 그를 잡으러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부인,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소. 네, 저승법을 너무 많이 어겼나 보오. 안 돼, 못 가. 당신 가면 나는 어쩌라고.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연화가 투명해져가는 김선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데 하늘은 또다시 연화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뺏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저승으로 끌려가는 서방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생 이별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기껏 멱살 잡고 살려놨더니 이제는 저승법이 이들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연화 씨,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 독종 아니었습니까? 붉은 번개가 김선비의 정수리를 내리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투명해져 가는 서방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연화 아씨가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옥황상제고 염라대왕이고 다 들으시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실수 한 번 한 게 그리 큰 죄요? 죽을 사람 잘못 데려간 게 죄라면 산 사람. 억울하게 죽이려는 저 악독한 인간들은 왜 안 잡아가는 것이오? 하늘의 법도가 그리도 엉터리라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시오. 내 서방님 혼자는 절대 못 보내오. 연화의 외침이 메아리쳐 하늘에 닿았을까요? 먹구름 사이에서 으르렁대던 천둥 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고통스러워하던 김선비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저승법 제4조 사망. 차사의 과실로 이승의 질서가 어지러워졌을 시 차사는 결자해지의 의무를 진다. 네, 이승에 남아 억울한 원혼 1,000명을 천도하여 내 죄를 씻겠소. 그러니 제발 이 여인 곁에 있게 해주시오. 김선비의 간절한 외침에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귀찮아서 봐준 것일까요? 핏빛으로 물들었던 하늘이 거짓말처럼 맑게 개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해지던 김선비의 다리에 다시 살색이 돌고 희미해지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저승 감찰반이 그의 보직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승 차사에서 이승 파견 특수 요원으로 말이지요. 헉, 살았다. 부인, 나 안 끌려갔소. 서방님! 아이고, 나는 당신 죽는 줄 알고. 이 못된 사람아! 두 사람은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집안의 잡귀들도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다지요. 그로부터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깊은 산골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가 살던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에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줄을 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대문에 걸린 현판 이름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인간 반, 귀신 반 만사 해결 상담소. 아유, 말도 마시오. 밤마다 잃어버린 노그릇이 부엌에서 춤을 춘다니까? 그건 약과예요. 우리 집 소가 자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울어대니원. 마루에는 한결 여유로워진 표정의 연화 아씨가 붓을 들고 앉아있고 그 옆에는 여전히 옥골 선풍인 김선비가 부채를 붙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분 오세요. 노그릇이 춤을 춘다고요? 서방님, 이거 어느 귀신 장난입니까? 김선비가 부채 틈으로 손님 뒤를 쓱 훑어보더니 피식 웃습니다. 저기 할머니 귀신이 며느리가 설거지 대충 한다고 시위하는구만. 이보시오. 집에 가서 며느리 손목 좀 주물러주고 그릇 닦을 때 정성 좀 들이라고 하시오. 그럼 없어질게요. 아이고, 정말입니까? 용하십니다. 용해. 연화는 귀신 보는 눈으로 손님의 사연을 듣고 김선비는 저승사자의 권력으로 귀신들을 호통쳐서 쫓아내니 이보다 더 완벽한 찰떡궁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억울한 귀신은 달래서 보내고 악한 귀신은 김선비가 지옥으로 압송하며 약속했던 1,000명천도를 부지런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낸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앉아 곶감을 나눠 먹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어깨가 뻐근하구려. 인간 노릇하기 참 힘들지 않소? 후, 그래도 저승에서 심심하게 명부나 넘기는 것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고 웃고 떠들고. 저는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하긴,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이승의 맛도 모르고 살 뻔했지. 내 실수로 당신 팔자가 꼬였다 생각했는데 어째 살다 보니 내 팔자가 당신 덕에 핀 것 같소. 김선비가 슬그머니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저승사자의 손은 이제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악독했던 계모 박씨와 최진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쫓겨난 뒤 알거지가 되어 장터 다리 밑에서 살고 있다더군요. 계모는 밤마다 자신이 괴롭혔던 귀신들이 꿈에 나타나 잠을 못 자 피골이 상접했고 최진사는 중풍이 들어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하니 쯧쯧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역시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본다 하여 재수 없는 아이라 손가락질 받던 연화 씨.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능력이 결국엔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서방님을 알아보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귀신 보는 아내와 귀신 잡는 남편. 이 기묘하고도 사랑스러운 부부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아니 죽어서 저승에 가서도 천년만년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야담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살다 보면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나 싶어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화 아씨를 보십시오. 죽음의 문턱이라 여겼던 저승사자가 실은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인연이지 않았습니까? 인생사 세웅지 마요.
전화위복이라 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힘든 일들도 어쩌면 훗날 여러분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찾아온 변장한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툭툭 털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기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